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쉬운연구소입니다. 쉬운연구소 오늘은요, Running and Instruction이라는 그 책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세컨드 에디션이고, 리차드 메이어의 2008년도 책입니다. 페이지는 473페이지라고 나와 있고, 제목은 Teaching by Creating Cognitive Apprenticeship in Classroom and Beyond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웃라인으로는 Instruction, Collaboration Method, 그리고 Modeling Method, Personalization Method, 그리고 Chapter Summary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단은 모든 걸 다 설명해주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면 인간의 역사는 그들이 실제적인 과제, 그래서 더 경험을 줄 수 있는 멘토 하에 실제적인 과제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도제 형태, 다양한 도제 형태를 통해서 배워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챕터에서는 아카데믹한 러닝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그래서 학생과 교사가 함께 어센틱 아카데믹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 인지도제를 분류함으로써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 챕터는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의 케이스를 좀 이렇게 쭉 늘어놓고 그리고 여기에 세 가지의 방법, social feature, instruction can affect student learning, 학생의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수의 사회적인 어떤 그런 특징. 그래서 뭐를 살펴볼 거라냐면은 collaborating, 그리고 modeling, 그리고 personalizing 이라는 이 세 개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살펴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콜라보레이팅이라는 협업을 고려하는 것은 이 콜라보레이션은 효과적이기 때문인데 이 콜라보레이션의 효과적인 어떤 그런 상태가 그룹의 어떤 목표, 개인적인 수행과 어떤 상호작용, 각계 서로의 상호작용, 그런 것들에 기초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콜라보레이션이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컨서닝 모델링은 나는 이제 탐구를 한 건데 학습자들과 멘토들은 이제 설명을 할 거래요. 어떻게 수행이 됐는지, 이 학습이 되게끔 이 과제가 수행이 되었는지를 설명할 거고,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거의 측면에 대해서는 뭘 탐구할 거냐면은 학습자들이 뭔가 교사와 어떤 컨버세이셔널한 파트너로서 이 교사 혹은 어떠의 관점을 좀 약간 줄이는 그런 어떤 것들을 보여줄 건데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writing or speaking in a conversational style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이 코그니티브 어프렌티십의 논문들을 살펴보면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아요. writing and speaking도 마찬가지로 랭귀지적인 측면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Running in and out of school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좀 과감하게. 여기에서 이 책은 되게 이렇게 사례들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사례를 이해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요 어떤 내용들만 좀 보겠는데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Computational problem. 그래서 요거 중심을 좀 보면 이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이 이제 어떤 컴퓨테이셔널한 프로시주얼, 이 절차를 이제
포멀한 인스트럭션으로 이제 받았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들 스스로의 어떤 그런 프로시듀얼 그 이 절차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그게 이 뭐랄까요 그들의 어떤 글씨가 깨졌는데 그들의 어떤 스트리트 벤더로서의 역할 맥락의 그 컴퓨테이셔널 프로블럼을 푸는 자신만의 프로시주어를 이제 발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 문제를 풀면서 자기만의 어떤 그런 전략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informal test, customer order, formal test, word problem, formal test, computational problem이 있는데 이제 percentage correct가 있는데요. informal test에서 customer order가 제일 많이 정확하게 됐고 그 다음에 포멀 테스트에서 워드 프로블럼이 두 번째 그리고 포멀 테스트에서 컴퓨테이션 프로블럼이 이제 마지막이다. 이 그림은 이제 뭘 좀 설명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This line of resear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eaching that is intended to promote transfer. 그래서 이제 전의를 의도한 그 교수를 위한 어떤 그런 중요한 암시가 이 연구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이시켜야 되는가. 그래서 the major finding is that students often fail to transfer. 이 전이에 이제 실패한 거는 그들이 run in school to problem outside of school setting and often fail to transfer what they learned outside of school to solve problem in school. 그래서 이 중요한 어떤 그런 발견은 학생들이 자주 이제 실패를 하잖아요. 전이하는 거를 그들이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를 문제에 이제 학교 그 세팅에서 벗어나서 하면은 이제 전이에 이제 실패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바깥에서 써먹지 못하죠. 그리고 자주 이 전이는 그 학교 밖에서 배워지게 되죠. 그러므로 이 어떤 발견은 그 전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뭔가 학생들에게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This example helps distinguish two views of the generality of learn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According to the classic view of learning, students abstract a general procedure from instruction and apply it across a wide variety of problem 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The Case for Cognitive Apprenticeship 인지도제의 이제 사례가 나오는데요. An interest in the social context of learning has encouraged many educators to examine the classic work of the Russian psychologist 르 바이고츠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구성주의 관점에서 바이고츠키에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드려본 적이 있는데요. 이 인지도제는 인지도제의 키워드를 몇 개를 고르자면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포함이 돼요. 근데 이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왜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학습자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GPD의 영역으로까지 이제 확장돼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이 바이고츠키가 누구냐 하면 developed one of the first theories of learning in social context.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맥락에서 학습의 이론을 처음 발전시킨 사람이 이 바이고츠키다. 바이고츠키가 계속 나와요. 교육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래서 이 바이고츠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보면 This instructional episode demonstrates two important aspects of Vygotsky's theory that learning occur in a social context and that learning occur within a chil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그래서 제가 아까 G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이게 GPD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GPD 이내에서 학습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인 맥락으로서. 근데 이 사회적인 맥락이 뭐냐? 바로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바이고츠키 theory emphasizes the role of social collaboration in the development of new skill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고츠키의 이론은 강조를 하고 있는데 social collaboration 그 새로운 어떤 기술을 발전시키는 스페시픽한 죄송합니다. 소셜 콜라보레이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면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Human learning presupposes specific social nature and a process by which children grow into the intellectual life of those around them. Vygotsky proclaims the essential role of social collaboration in learning. 그래서 보면 바이고츠키 proclaim the essential role of social collaboration in learning. 그래서 학습에서 사회적 어떤 협업의 필수적인 어떤 역할을 바이고츠키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한 거예요. 학습은 일깨워주는데 다양한 인터널 그런 발전 과정을 좀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작동하게 한대요. 그 학생들이 서로 그 상호작용을 하고 그 환경에서요. 그리고 또 동료들과 협동을 할 때만 작동을 한대요. 그래서 이 협력을 할 때 그 환경에서 동료랑 협력을 하고 또 사람들과의 인터랙션 할 때만 이 인터널 디벨롭멘탈 프로세스가 이제 깨워진다는 거죠. 다양한 형태로. 그만큼 이 콜라보레이션,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매우 중요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the social context of learning is reflected in the way that the students and teacher jointly try to make sense of this story. 그래서 이렇게 뭔가 소셜 컨텍스트 맥락의 그 학습은 반영이 되는데요. 학생과 교사가 이제 jointly 해서 try to make sense of story를 만든다는 거예요. 볼까요? 바이고츠키는 refer to this process as internalization. 그래서 이 아까도 internal developmental processes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내재화, internal 그 construction of an external operation. 그래서 외부적인 어떤 작동은 의 어떤 재구축, 내적인 어떤 그런 재구축이 internalization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반영을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계속 그걸 재생산하고 재구성하는 게 internalization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여기 이 부분을 보면 The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GPD는 refers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child's current level of performance and the level of performance that the child could attain with expert guidance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GPD는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어떤 차이가 있나 봐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학생들의 현재의 수준, 수행의 수준, 수행과 그 어떤 수준을 학생들이 이제 달성할 수 있게끔 이 전문가의 어떤 가이던스와 함께
달성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이제 언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문가의 가이던스 또한 뭐냐면은 이런 사회적인 external operation에 포함이 되는 거겠죠. 바이고츠키는 이제 정의를 했는데 GPD를 the distance between the actual developmental level as determined by individual problem solving and the level of potential development as determined through problem solving under adult guidance in collaboration with more capable peer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바이고츠키가 그 GPD를 정의하기를 어떤 거리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거리냐면 실제의 발전 수준. 그러니까 뭔가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에서의 그 결정이 되어 있는 실제 발전 수준과 그 다음에 잠재적인 발전. 근데 이게 뭐냐면은 문제 해결. 그 더 이렇게 약간 그 동료와 이게 더 능력 있는 동료와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이 어른의 가이던스 하에 문제 해결을 통한 어떤 결정으로서의 잠재적인 발달의 수준의 그 어떤 차이, 거리를 GPD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있었는데 주변의 어떤 영향과 자극을 통해서 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캐퍼블한 어떤 그런 이 영역이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이 확장이 될 수 있는 것과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까지의 이 거리를 GPD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GPD를 좁히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 인터랙션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이던스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책을 보기 전까지는 이 메이어의 이름을 참 많이 들었었는데 보면서 느끼는 거긴 한데 진짜 이제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보면 although Vygotsky theory offer many provocative implications for education, it is wise to ask whether his claim can be substantiated because he worked in Russia in the year following the Russian Revolution through his death in 1934라고 되어 있고요. Because he aimed to develop the Marxist theory of human intellectual functioning, Vygotsky standards of scientific research differ from those prevailing in much of the rest of Europe and America. 좀 이거는 이제 시대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Modern research on apprenticeship in the traditional Vygotsky offers some potential benefit and costs to educational psychology. On the positive side, broadening our conceptions of acceptable educational practices and educational research frees us from what Leib called the claustrophobic view of cognition from inside the laboratory and scho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what is the role of apprenticeship in promoting meaningful learning이 뭐냐? 이 의미 있는 학습의 증진, 이 도제의 역할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rather than building educational practice on the pronouncement of expert. 이 expert의 그 볼까요? 이 expert에 대한 어떤 그런 이걸 의존하는 그 실행에 교육적인 어떤 그런 실행을 의존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interesting the ideas might be the approach I take in this book is to search for methods of teaching for meaningful learning that are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그래서 이 어떤 과학적인 연구에 근거해서 의미 있는 학습을 위한 티칭의 어떤 방법으로서 이제 탐구하기 위해서 이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서두가 길었지만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Cognitive Apprenticeship in Educational Setting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Cognitive Apprenticeship을 시작할 때 저도 이제 이 논문을 처음 읽었어요. 그래서 콜린스와 브라운과 이제 뉴만의 이 논문. 네, 신기하게도 이 콜린스와 브라운의 논문 2018년도까지도 이 지금 Cognitive Apprenticeship에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1989년도에도 나왔는데 2018년도까지 나온 거면 엄청나죠. Advocates for incorporating apprenticeship technique into school based their argument on evidence the apprenticeship is successful method of instruction that emerge in societies around the world over the course of human history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도제가 굉장히 이제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학교에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통합이 되면서 이제 이런 옹호가 이제 더 생겼다라는 걸 살짝 서두에 깔면서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Only in the last century and only in industrialized nations 이런 산업국가 최근 어떤 세기에 산업국가는 formal schooling emerged as a widespread method of educating the young. Before schools appeared, apprenticeship was the most common means of learning and was used to transmit the knowledge required for expert practice in field, from painting and sculpturing to medicine and law. 그래서 이런 막 그림을 그리거나 조각을 하거나 뭐 의료적인 기술을 부리거나 법률적인 것들은 다 어떤 전문가의 수행을 위해서 지식을 이제 습득하고 그런 것들을 전송함으로써 이제 학습의 어떤 일반적인 의미가 가장 이제 있었고 그게 이제 도제였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은 느낌이 오죠. 페인팅이나 스컬프처링 같은 것들 예술작품을 만들 때 뭐 붓의 의미, 붓 어떤 털의 어떤 그런 종류, 막 이런 것들보다는 먼저 이제 전문가가 막 그림을 그려서 어떻게 그리는지, 붓질을 어떻게 하는지, 터치를 어떻게 주는지, 색깔을 어떻게 섞는지, 뭐 이런 것들을 수행을 통해서 배웠으니까요. The goal of cognitive apprenticeship is to help students learn the cognitive processes that experts use to handle complex tasks. 이게 중요해요. Cognitive apprenticeship은 결국 이게 좀 핸들링하는데 컴플렉스 태스크를 좀 핸들링하는 그런 어떤 전문가의 과정을 인지적으로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컴플렉스 태스크여야 해요. 그 Cognitive apprenticeship을 적용할 정도면은 이제 컴플렉스 텍스트여야 하는데 through guided experience on intellectual task. 네, in spite of its apparent effectiveness in informal learning situations, apprenticeship as a form for producing knowledgeably skilled persons has been overlooked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넘겨다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스킬을 생산하기 위한 형태로서의 도제. 레이브가 굉장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현대적인 어떤 스쿨링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문제가 생겼겠죠. 그래서 although cognitive and traditional apprenticeship both rely on guided practice as an effective instructional method. 그래서 이게 여기에 이제 효과적, 그러니까 교수적인 어떤 방법으로서 이게 효과가 있었느냐,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교수적인 효과가 있었느냐, 도제 방식이 효과적이었느냐라는 거죠. Cognitive apprenticeship differ from traditional apprenticeship in several ways. 그 둘 간 단형이 다르겠죠. Cognitive apprenticeship은 사실 도제에서 확장되고 발전된 개념이겠지만 차이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Cognitive apprenticeship take place within a formal instructional sett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형식적인 뭔가 이게 딱 교수적인 세팅 하에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학교에서요. Training program of computer simulation 이런 것들에 대해서 where is traditional apprenticeship occur within context of every life or work. 도제는
일상생활 속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인지도제는 딱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Where is transitional apprenticeship occur within the context of everyday life or work? 그 다음에 second는 cognitive apprenticeship emphasizes learning cognitive skill, whereas traditional apprenticeship tend to emphasize physical practical skill. 그래서 이 도제는 뭔가 물리적인 실행의 기술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인지도제는 인지의 어떤 기능을 학습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재밌죠? 아주 재밌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three core methods in cognitive apprenticeship are modeling, coaching, and scaffol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핵심 방법은 인지도제 핵심 방법은 모델링, 코칭, 앤 스캐폴딩이에요. 근데 이제 모델링과 코칭과 스캐폴딩의 차이가 있어요. 이하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제 모델링은 뭔가 그 전문가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그 수행을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보면은 도제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모델링을 이제 연구를 할 때 이제 영상이나 시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carrying out task의 courses in processing, cognitive processing을 이제 묘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델링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making and testing hypothesis about what the text means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칭과 스캐폴딩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윌리의 어떤 논문들을 봐서도 그렇고 약간 코칭 개념은 조금 혼재돼 있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혼재되어 있냐면 코칭은 약간 피드백, 뭐 힌트 이런 거를 주는 건데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 모델링도 같이 해가면서 이제 상호작용을 계속 학생들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주는 그런 어떤 단계가 이제 코칭이에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캐폴딩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scaffolding is needed when a student is work on the task but is not yet able to successfully managing each part without some kind of support. 그래서 이 스캐폴딩은 도움 없이는 지금 학생들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난 몰라 이런 상태인데 스캐폴딩을 refer to the teacher performing those parts of a task that a student is not able to accomplish it unaided. 그래서 이 스캐폴딩은 교사의 어떤 수행의 일부분을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교사가 조금씩. 그래서 the teacher must be able to diagnose when a student needs support and know when to gradually remove support. 그래서 조금씩 도와주면서 학생들을 서포트 이렇게 하면서 학습자의 어떤 수준은 이제 파악이 된 거죠. 점점 이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끄는 건데 For example, in teaching reading comprehension strategy, a teacher may provide support to a student who failed to correctly summarize a text by modeling how she or he would summarize it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녀나 그가 그것을 요약하는 것이 모델링 하는 것에 의해서 텍스트를 서머라이징 하는 거를 실패한 학생들에게 이제 그거를 서포트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도제는 이제 모델링에서 스캐폴딩 단계로 넘어가는데 코칭 앤 스캐폴딩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코칭의 개념은 모델링과 스캐폴딩적인 측면을 좀 약간 혼합한 그런 어떤 단계고요.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3 core methods가 모델링, 코칭, 이제 스캐폴딩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교수적인 단계로 제공을 할 때 이 방법적인 측면에서 모델링과 코칭과 스캐폴딩 측면을 같이 이제 제고해 봐야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 익스플로레이션이라든지 아티큘레이션, 리플렉션 같은 방법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워낙에 이런 개념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거를 딱
어떻게 뭔가 활용해서 그 결과를 얻는 것까지는 굉장히 쉬운 과정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콜라보레이션 메소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코퍼레이티브 러닝과 리시프로컬 티칭 그리고 컴퓨터 스포티드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이제 협동적인 것과 상호 보완적인 티칭이에요. 그래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는데 모르는 게 또 생기고 또 의문을 갖고 또 도와주고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좀 핵심이기도 해요. 이 커퍼레이티브 러닝과 인디비주얼 러닝을 보면 이 커퍼레이티브 러닝을 했을 때는 그 사후 활동에 요만큼의 변화가 더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했을 때는 요만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회작용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코퍼레이티브 러닝이 과거에는 콜라보레이션과 좀 약간 구분해서 사용하기 조금 어려웠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앞서서 이제 보셨지만 이 reciprocal teaching, 상호보완적인 교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협동이 아니라 이런 상호보완적인 어떤 티칭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림도 좀 중요한데 이 그림 뭐냐면 코퍼레이티브 러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룹 스터디 위드 그룹 리워드 for individual learning이라고 다 붙여서 써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룹의 어떤 스터디죠. 근데 그룹을 이제 인디비주얼 러닝에 따라서 보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룹 프로젝트를 위한 보상을 한 거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인디비주얼에게 이제 보상을 주고 근데 그룹 스터디를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사실은 그림이 이제 뭐 정확하지가 않은데 이걸 이제 설명을 통해서 봐야 되겠죠? 이제 뭐라고 이제 나와 있냐면은 이 13.4의 파이 차트를 보면은 그림을 좀 해석을 하려면 이제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 그 피겨 13.4 이 그림이죠. 이 그림의 그 파이 차트 이 파이 차트에 이걸 설명을 하면 이 슬라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결론을 지었냐면 코퍼레이티브 러닝 그 방법은 그룹 리워드와 그 다음에 인디비주얼 어카운티빌리티가 그 consistently increase students achievement more than control method in many academic subjects in elementary and secondary classroom 이라는 결론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중등학교나 초등학교에서 아카데믹한 많은 과제들을 컨트롤하는 방법보다도 그 학생의 성취를 이제 증가시키는, 꾸준하게 증가시키는 것은 개인의 어떤 그런 책임감과 그룹의 어떤 그런 보상을 사용을 할 때, 더 낫다. 이 코퍼레이티브 러닝 이 상황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목에 대해서 뭘 배우고 이런 어떤 목적에 대한 그런 어떤 수단보다는 그런 방법적인 그런 제어보다는 학생이 얼마나 성취를 했는지에 대해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이 그룹의 리워즈 이게 콜라보레이티브 러닝이 코퍼레이티브 러닝이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책이에요. 보면 볼수록. 그리고 여기도 좀 볼게요. As illustrated in the middle pie chart in figure 13.4, most of the study failed to find any evidence that cooperative learning improve achievement more than other methods. 그래서 이 그 코퍼레이티브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뭔가 협동을 통한 그 이
학습자의 성취가 계속 이제 좀 늘어났다라는 그런 어떤 증거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좀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요. 이 코퍼레이티브와 트레디셔널 메소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건데, 이 슬라빈이라는 사람이 컨클루드 하기를 The opportunity for students to study together makes little or no contribution to the effects of cooperative learning on achieve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공부를 하는 학생을 위한 어떤 그런 기회, 그러니까 뭔가 협동하고 협업하는 이런 기회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뭐가 거의 없냐면 성취에서 협동학습의 효과에 기여하는 것이 거의 없다. 그래서 그 그룹 스터디, 그러니까 뭔가 없는 그룹 스터디인데 그룹의 리워드와 인디비주얼 어세스먼트의 그 형태의 구조가 이제 선제되어 있는 게 없이 그룹의 스터디를 통한 그 어퍼튜니티를 제공하는 것은 뭔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To increase student achievement more than having student work individual. 그래서 학생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성취를 얻는 것을 뭐 증가하는 데는 뭐 찾을 수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동을 하고 그 안에서의 그룹에서의 그 보상을 주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또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부분도 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